네, 용의자 찾는데도 긴 세월이 걸렸지만 자백받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춘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그야말로 우리와 이춘재의 진실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차 팀장, 오늘 경찰이 이춘재 다시 조사한다고 합니까? 일단 좀 쉬어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15만 건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검토한 뒤에 이제 이춘재 입을 열기 위해서 이 경찰이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경찰은 이춘재를 벌써 4차례나 이미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연일 걸쳐서 18일부터 시작해서 사흘 연속으로 이 구치소에 가서 이 조사를 했는데 관련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다시 수사진을 정비를 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와 프로파일러를 추가로 투입해서 수시로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중요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진상규명 차원이 아닌 분명한 수사다. 그러나 체포영장 발부에는 한계가 있다. 조금 전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춘재가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조사 거부는 뭐 다른 경우에도 사실은 가능해요.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는 특히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강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뭐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를 한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거부를 하면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뭐 임의수사 자체는 이제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DNA가 5차, 7차, 9차에서 나온 피의자의 그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DNA와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자백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재판이 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범인으로 이렇게 확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쨌든 프로파일러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을 들여가지고 네. 이 사람이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춘재는 사실 조사에 응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근데 4차 조사까지 계속해서 조사는 받았다고 해요. 이거 왜 정말 이른바 경찰에 간해보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면담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는 있는데 면담을 하고 있어요. 사사까지 했는데 물론 경찰에서 프로파일러뿐만 아니고 옛날에 올드보이 즉 옛날 수사관도 통해서 하는데 본인이 면담은 하되 절대로 아니다. 경찰에서 DNA 확보된 것까지 아까 말씀하신 5차, 7차, 9차를 들이대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안 했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인정을 안 하게 되면은 면담 안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혐의를 인정한 걸로 오해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가를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을 보는 입장이 사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어떻든 간에 아까 기소하기 위해서는 증거만 가지고 되지만 기소를 못하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백을 유도해가지고 지난 사건 경찰에서는 뼈아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마 계속 압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인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명백한 증거를 내밀고 추궁해도 혐의를 부인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차는 뺀질이었다. 청주 처제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한 말인데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베테랑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합니다. 특히 강호순을 담당했던 강호순의 심리를 분석했던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데요. 이 프로파일러는 라포르라고 해서요.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자백을 이끌어내는 건데요. 이춘재도 어떻게 진술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경찰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3년 전 이춘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버스기사와 그 버스 안내양이 있는데 이 기사분은 숨지고 안내양은 지금 생존해 있는 것으로 일단은 추정하고 있거든요. 찾고 있다면서요. 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용의자 얼굴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네.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그 머그샷과 실제로 본 사람이 맞는지 그럼 바로 목격자의 진술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버스 안내양의 진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언제 목격을 했냐? 1988년 그러니까 50대 여성이 숨진 7번째 범행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 현장 농로에서 한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20대 남성을 그때 버스 안내양이 차에 있었는데 차에 태웠습니다. 그때 진술은 이랬습니다. 이 짧은 상고머리를 하고 있었고 키는 168cm 정도였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왼쪽 손목에 이 점 혹은 문신이 있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당시에 했던 분입니다.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 기사분은 돌아가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안내양을 찾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1994년 이후에 아무래도 경찰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방송도 아마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경찰이 네. 애타게 찾고 있으니까 이분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988년 당시 이춘재를 목격했던 버스 안내 양분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혹은 이 버스 안내 양분을 아시는 지인이라면 꼭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당시에 목격자가 있음에도 이춘재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몽타주와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네. 이러한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 당시 몽타주하고 네. 이춘재의 본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이라든지 살았던 장소라든지 또 얼굴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때 이제 아까 운전기사하고 버스 안내양이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보게 됐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탄 거예요. 그래서 타더니 옛날에는 1인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본넷 그쪽에다가 다리를 턱 얹고서 담배를 피운다고 그러면서 라이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담배까지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때 왼손 팔목에 문신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목격자가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손 둘째 손가락에 흉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춘재를 가보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이춘재를 놓쳤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춘재의 혈액형이 B형인 것으로 봤단 말이죠. 추정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처자 사건이 나왔을 때는 그 처자 사건이 O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이춘재가 실질적으로 혈액형이 다른데 B형으로 봤다면 놓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춘재를 수사망에서 놓친 것인지 그 당시에 이 B형인 사람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의 감식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네. 그런데도 이 이춘재가 B형이 혹시 아니라서 빠져나간 것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수사는 더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렇게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춘재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수사하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달라도 사실 문신이 달라도 인근 마을 남성의 채모를 모두 수거해서 조사를 했다는데 왜 이춘재는 수사망을 피해갔을까요? 일단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채모를 뽑아줬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도 그 채모를 다 뽑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까지 뽑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팀장님, 왜 이때 이춘재를 또 체포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88년 9월 16일 화성에서 여대생이 사망을 했는데 집에서 채모가 발견됐어요.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한 거예요. 채모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범인 수행이다 싶어가지고 인근 주변 약 5km나 한 10km 정도의 모든 주민들, 남자들,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한다면 할아버지까지 채모를 다 지시를 받았는데 물론 동일받고 한 거예요. 강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일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용의자를 의심받는 이춘재도 제출했을 거라고 지금 보는데 그 당시 알다시피 8번째 범죄인데 그 범죄는 무방범죄이기 때문에 9건의 범죄하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채모가 이춘재가 했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채모 수사를 했지만은 동일 채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력을 했지만은 그 채모가 불행하게도 네. 8번째 다른 무방범죄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조금 전 밝힌 바로는 어쨌든 당시에 1차에서 10차 사이에 이춘재를 조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모 조사인지 아니면 정말 이춘재를 경찰서로 불러서 소환 조사한 것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단 조사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살펴본 뒤에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리겠다. 좀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결국에 이춘재는 모방범죄 사건을 제외하면 당시 수사망을 교무히 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승균 전 총경도 히키코모리라 수사선상에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어떤 사람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하승균 전 총경은 히키코모리라 그랬는데 뭐 마을에서도 이렇게 모범 청년이다 뭐 이런 유머 감각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모친 어머니는 뭐 아들은 다 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착한 아들이라 그러고 이제 수감 생활을 같이 했던 교도소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온순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범죄자들은 여성이나 노약자를 상대로 폭력성을 발휘하는 거니까 자기 수감 생활을 할 땐 자기보다 다 강한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서 폭력성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 수감 생활을 할 때 평가 같은 거는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내성적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연쇄살인범, 뭐 사이코패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2000년대 뭐 강우순, 유영철 이런 사람이 나오면서니까 아마 이 1990년대에는 그런데 크게 우리나라에 연쇄살인이 많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내성적이었다, 마을에서 평이 온순했다 이런 평이 있으면 사실 용의선상에 오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그 당시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화가 나면 또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면서요? 네, 내성적이었지만 사실 처제 살인, 성폭행 살인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이춘재는 정말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쉽게 말해서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서가 보는 앞에서 손과 발로 무차별하게 구타했다고 실제 판결문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또 과도한 구타 습관 때문에 부모조차 말리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가 이춘재의 그 성 도착증이 너무나 심해서 그 폭력성과 성 도착증이 심하다고 실제 호소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진짜 얼굴은 뭡니까? 또 왜 이렇게 여성들만 이렇게 괴롭힌 거죠? 여성 괴롭힌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적 독사증이 있는 거 맞고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 욕망이 붙이는 거라든지 폭력 성향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남성한테는 아마 그 힘위 때문에 부탁 같은데 여성한테는 구타하지 않습니까? 한 명은요 자기 자녀까지도 구타했어요. 그러니까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 심리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남들한테는 순진하고 착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안에 잔혹성이라든가 폭력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그걸 폭행을 하고 또 그걸 중요한 거는 성적으로 강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은 그거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부탁드릴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춘재가 용의자라고 소문이 나니까 그 어머니한테 협박 전화가 많이 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신변보호 요청은 본인이 해야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용의자를 하더라도 부모와는 별개인데 부모가 이제 피해를 보니까 경찰에 심의해가지고 아마 신변보호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보면은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말이죠. 더구나 네. 그렇죠. 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정말 그런 말을 실감케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춘재의 생활 반경도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춘재는 화성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도 다녔죠. 그런데 집에서 회사로 통하는 길 주변에서만 지금 1차, 2차, 3차, 3건의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4차 사건도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아마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는데요. 유튜브 방송은 채널A 뉴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 뜨거든요. 거기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